밀짚모자 해적단이 세계를 무대로 기세를 떨치게 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루피가 사왕의 일원이 된 지도 이미 여러 해가 지났고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강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해적단 전체를 뒤흔드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세력을 키워 이제는 세계 정부마저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세력을 형성했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루피는 마치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듯 심장이 울리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모두 준비해. 검은 수염 녀석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이런 루피의 말에 일당의 분위기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잔뜩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임에도 검은 수염이라는 이름은 부담스럽고도 꺼림칙한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당 내 비능력자들이 느끼는 한계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루피와 로빈, 브룩 등 능력자들이 보여주는 영향력이 엄청났고 같은 비능력자인 조로, 상디, 나미, 초파, 우소, 프랑키, 징베 역시 대등하게 싸울 전투력을 지녔으나 악마의 열매가 주는 폭발적인 진화 가능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악마의 열매를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사건이 곧 펼쳐지려 합니다. 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폭풍전야처럼 심상치 않고 모든 것은 곧 진동을 일으킬 듯한 위태로운 기세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밀짚모자 일당의 새 전설이 막 시작되려 합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이 근처 섬들을 연이어 점령했다는 소문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신세계 곳곳에서 목격된 검은 수염 해적단의 잔혹한 행각은 해적들 사이에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치치 녀석이 또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상디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요리사이자 전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악마의 열매 능력을 2개나 지닌 검은 수염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미는 해도를 펼쳐놓고 가능한 항해의 경로와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적거리면 더 많은 이들이 위험해져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녀는 선장인 루피를 보좌하며 현실적 판단을 제시했고 루피 또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좋아, 바로 가자. 검은 수염에게 우리 방식대로 한 방 먹여줘야지. 그러나 조로와 징베, 프랑키 등은 각자의 무력으로는 분명히 강하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의 괴물같은 능력자들에 맞설 때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루피의 기어나 로빈의 하나하나 열매, 그리고 브룩의 요미요미 열매가 그동안 막강한 전투력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악마의 열매가 주는 폭발적인 잠재력은 가끔씩 비능력자들에게도 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이대로 검은 수염을 상대해도 괜찮은가? 모두의 가슴 속에 스치는 위기감이 곧 하나의 결심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원의 무대가 열리기 전 밀짚모자 일당에게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항해를 시작한 써니호는 넓은 바다를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목적지는 검은 수염 해적단이 근래 점령했다는 거대 해적들의 묘지라 불리는 위험한 해역이었습니다. 과거 전투에서 쓰러진 전설적인 해적들의 배가 부서진 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해류도 복잡해 접근이 매우 까다로운 곳이었습니다. 나미는 항로를 세심하게 계획하면서도 정보 수집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해적선에서 흘러나온 소문을 입수했습니다. 그 소문은 드물고 강력한 악마의 열매들이 어느 신비로운 열매 보관소에 모여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긴 해도 새어나온 정보가 검은 수염 해적단도 그 열매들을 노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꽤나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검은 수염이 2개 이상의 열매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다른 희귀한 열매들도 손에 넣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미의 분석에 상디는 잔뜩 예민해진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그 열매들을 손에 넣어서 검은 수염의 야망을 꺾어야겠지. 조로는 묵직한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새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 목표는 검은 수염의 목이니까. 이때 루피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열매 따위 없어도 우린 이길 수 있지만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좋잖아. 이렇게 밀짚모자 일당은 새로운 단서를 조아 열매 보관소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 단서를 손에 넣기 위해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섬을 향해 방향타를 돌렸습니다. 며칠간의 거친 항해의 끝에 밀짚모자 해적단은 전혀 표시도 없는 미지의 섬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섬은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어 밖에서는 그 실루엣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섬 전체가 높은 절벽과 골짜기로 뒤덮여 접근 자체가 몹시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미는 앞장서서 기상을 관측하고 안전한 상륙 지점을 찾았습니다. 짙은 안개 사이로 감지되는 전류와 거센 바람은 평범한 섬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이 섬 자체가 자연적이라기보단 누군가 만들어 놓은 함정처럼 느껴져요. 그녀의 경고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륙하자마자 검은 수염 해적단의 보아로 보이는 자들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땅에 찍힌 발자국과 쓰레기, 희미하게 남은 불탄 자국이 그들이 이미 이 섬에 들어왔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상디가 담배를 꺼내 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길 벌써 여길 탐색 중인 모양이군. 루피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선언했습니다. 검은 수염 녀석들보다 우리가 빨리 열매 보관소에 도착해야 해. 그래야 그 녀석들의 야망을 깨부술 수 있지. 모두는 그런 루피의 긍정적인 기운에 힘입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섬 깊숙한 곳 어디엔가 존재할 악마의 열매들, 그리고 검은 수염의 적당과의 대결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섬 안쪽으로 들어서자 이곳은 생태계가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식물은 무섭게 뒤얽혀 있고 포식자처럼 보이는 괴상한 짐승들이 예민하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 소리와 함께 땅이 갈라지며 안개가 걷혔다 생겼다를 반복했습니다. 프랑키는 특유의 과학적 호기심으로 지형을 살폈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히 사이보그 연구소를 폭발시켜서 생성된 폐허 같아. 정말 기묘하군. 그런 프랑키에게 조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도 있다니. 세계는 넓고 괴이해. 섬은 분명 누군가가 자연재해나 지형을 이용해 교묘한 함정을 설치해 놓은 듯 했습니다. 길처럼 보이는 곳을 따라가면 날카로운 비명이 울리고 위험천만한 바위들이 굴러내려 오기도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조로가 앞서 길을 헤쳐나가자 뒤쪽에서 징베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검은 수염의 부하들도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나갔겠죠. 우린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좁고 험한 길을 돌파한 끝에 어느 울창한 숲의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이 숲 안에 뭔가 있어. 나미가 주위를 살피며 직감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악마의 열매 냄새가 스며들었는지 공기마저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괴한 숲의 중심에는 거대한 돌문으로 막힌 고대 유적 같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 주위에는 각종 상형 문자와 함께 해골 문양, 그리고 파손된 조각상들이 흉흉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상디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분명 다른 해적들도 진입하려 했던 것 같군. 그의 말대로 문 주변에는 신선한 핏자국과 함께 쓰러져 있는 해적 복장의 시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패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아마도 검은 수염의 적단의 부하들이나 혹은 다른 도전자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루피는 짧게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돌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어볼까? 그래도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해. 루피의 말에 프랑키가 그를 만류하며 장치를 살폈습니다. 이런 고대문은 함정이 도처에 있을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 프랑키가 기계팔을 이용해 문 틈새를 관찰하고 나미와 로빈도 주변 문양을 해석해봤습니다. 조각된 문자들 중 일부에는 열매가 가진 자, 열매를 원하지 말라. 욕망의 끝은 파멸이 될지니라는 경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야, 괜스레 으스스하게 만들어놨네. 이런 거 겁먹을 우리가 아니지. 상디는 담배를 비벼 끄며 투덜댔고 조로는 칼을 빼어들 준비를 하며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키의 손놀림에 의해 돌문이 살짝 벌어지며 내부의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 안쪽은 깊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적 내부는 여러 갈래 길로 나뉘어 있었고 바닥엔 오래된 돌들이 깨져 잔뜩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빛을 반사하는 수정 같은 물질이 박혀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둘러보면서 진행합시다. 어느 쪽으로 갈지 구분이 필요하겠군요. 징베가 안내자처럼 앞서 나갔고 상디와 조로가 동시에 곁을 지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나미와 오솝은 뒤에서 조심스럽게 불빛을 비추며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내부는 꽤나 광대한 구조였고 곳곳에 거대한 홀과 계단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커다란 방에 다다르자 기묘한 무늬가 새겨진 강철 상자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대단히 위험한 느낌이 들어요. 나미는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루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뛰어들어 가까운 상자 하나를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우와, 열매가 있잖아. 과연 상자 안에는 과일 같은 형태이지만 언뜻 봐도 평범하지 않은 문양과 색깔을 지닌 악마의 열매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디도 다른 상자를 열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야, 정말 온갖 희귀한 열매들이 모여있네. 이거 검은 수염이 가져가면 큰일이겠어. 그렇게 일당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감탄하면서도 이곳이야말로 검은 수염이 노리는 열매 보관소임을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악마의 열매가 늘어선 광경은 비능력자들에게 엄청난 유혹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조로, 상디, 나미, 우솝, 프랑키, 징베, 그리고 설정상 이번 시나리오에서 비능력자로 가정된 초파 모두는 이 앞에서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열매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고유의 힘만으로 싸울 것인가? 조로는 험악한 얼굴로 열매 하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난검 한 자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더 강해져야 할 수도 있겠다. 상디는 옆에서 괜히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흑수염이잖아. 그의 압도적인 능력을 억누르기 위해선 우리도 새로운 무기가 필요해.
나미는 한쪽에서 오래된 기록을 뒤적이면서 각 열매에 대한 설명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부여하는 열매들이었지만 그 반대급부인 바다의 저주 또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신중해야 해요. 악마의 열매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프랑키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얕잡아 볼 물건들은 아니야. 그러나 기술자로서 나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지. 징베는 그들의 결심을 존중하면서도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검은 수염을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무엇이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초파는 토니 의사로서 동료들을 치료해왔지만 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각자에게 맞는 열매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운명을 바꿀 듯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신중하게 열매를 살피는 가운데 루피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강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겪게 될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그래도 난 너희를 믿어. 라는 그의 간단명료한 말은 멤버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각자에게 맞을 법한 열매를 추려냈습니다. 상디는 우연히도 불꽃이 아닌 한층 더 고온의 플라스마를 다룰 수 있다는 프라즈마 열매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뭐 나야 열에도 익숙하니까 괜찮겠지? 상디가 너털 웃음을 짓자 우소분 사격과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환각성 비전 열매를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이거면 적을 교란하고 내 저격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나미는 기상 여신처럼 구름 열매를 손에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날씨와 기류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면 제가 훨씬 큰 스케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프랑키는 철철 열매가 불리는 금속을 자유자재로 변화 조종할 수 있는 열매에 눈독을 들였고 이거야말로 사이보그와 궁합이 최고지 라며 흥분했습니다. 초파는 인간형이 되었다 동물형이 되었다 하는 과거 설정 대신 여기서는 전혀 새로운 히토 열매 환수종 기링을 얻게 되어 더욱 강력한 회복력과 신성한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징베는 바다의 남자답게 해류를 다룰 수 있는 타이드 열매를 선택해 물 흐름을 조종하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예로부터 전설로 전해지는 류류 열매 환수종 쿠사나기의 청룡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검술과 용의 힘을 융합하면 엄청난 참격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는 각자의 운명을 바꿔놓을 열매를 손에 들고 긴장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일당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열매를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부딪혀 오는 끔찍한 맛에 모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으악, 역대급으로 맛없어. 상디가 얼굴을 구기며 소리치자 프랑키도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맛이긴 하네. 슈퍼. 역겨워.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각각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뻗어나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는 느낌과 함께 주변 공기가 출렁이고 전기가 튀고 검은 오라가 일렁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미는 몸 주위에 작은 구름 덩어리들이 생기더니 곧바로 사라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흥분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마치 구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조로의 경우 몸 곳곳에서 용 비늘처럼 보이는 녹색 문양이 어른거렸고 상디는 발끝에서 파랗게 빛나는 불꽃 같은 플라스마가 전멸을 일으켰습니다. 우솝은 시야에 부유하는 환영들이 어른거리기 시작했고 프랑키는 팔에 강철이 스며드는 듯한 금속 질감이 더해졌습니다. 초파는 순간적으로 기린뿔 같은 것이 이마에 생겼고 징베는 마치 바다 물결이 몸을 감싸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힘을 손에 넣었음을 체감했습니다. 루피는 그런 동료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멋지잖아. 엄청 강해진 것 같은데? 모두는 흥분과 기대감을 안고 곧 닥쳐올 검은 수염의 적당과의 결전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를 먹은 직후에는 단순히 힘이 변화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능력이 서서히 발현되었습니다. 나미는 날씨를 예측하고 조종하는 능력이 더욱 정교해졌고 작은 구름 정도는 순식간에 만들어 주변을 감싸거나 번개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상디는 플라스마를 다루는 법을 익히고자 고농도의 열기와 전류를 발끝, 손끝에 집중시키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열기 조절만 제대로 되면 요리에도 쓸 수 있겠군. 그 말에 나미가 타박했습니다. 요리 때문에 먹은 열매는 아니잖아요. 조로의 경우엔 환수종 특성 덕에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올라 검술 훈련에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용의 이빨 같은 참격을 상상하며 칼날에서 용의 기운을 뿜어내는 듯한 기술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면 그 검은 수염이라는 녀석을 단칼에 베어 넘길 수 있겠지. 우솝은 환상을 만들어 적의 주의를 흩트리고 대상을 현혹시켜 멀리서도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 중이었습니다. 이제 내 장난질이 진짜가 됐어. 라며 호들갑을 떨자 징베는 물의 흐름을 직접 느끼고 조종하는 연습을 하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물이 따라와 주다니 정말 경이롭군요.
프랑키는 강철과 사이보그 기술이 합쳐져 점점 더 강한 방어력과 공격력을 구축해 나갔고, 초퍼는 기린의 신성한 치유력과 공격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변형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능력의 각성을 향해 한 발씩 다가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유적의 다른 통로 깊숙한 곳에서 쿵쿵 울리는 거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그 소리를 향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이미 검은 수염 해적단의 보아들이 열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커먼 무기를 들고 광기를 띤 눈빛으로 일당을 바라봤습니다. 캑캑, 여기까지 왔군. 밀짚모자 놈들. 보아 해적 중 하나가 비오듯이 소리치자 조로는 칼을 뽑으며 비장하게 대치했습니다. 상디는 발끝에 푸른빛의 플라스마를 불어올리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이 녀석들 간만에 다리 풀어야겠군. 당황한 건 검은 수염 해적단 쪽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밀짚모자 일당이 비능력자라는 정보를 갖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으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괴이한 기운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나미가 구름을 모아 천둥 소리를 울리게 하자 적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건 뭐야? 나미가 능력자였나? 징베는 차분하게 자세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과 다릅니다. 그러니 순순히 물러나세요. 하지만 그들이 쉽게 물러날 리 없었고 결국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격돌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부하들은 총과 칼, 각종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밀짚모자 일당의 전력 앞에서는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조로는 용의 힘을 담아낸 용린창 시전에 눈앞의 적들을 순식간에 베어 넘어뜨렸습니다. 한번 칼이 지나가면 마치 용의 발톱이 휘두른 듯 상처가 깊게 패였습니다. 상디는 발끝에 플라스마를 응축해 순식간에 질주하며 적들을 연속으로 걷어찼습니다. 스카이 플라즈마 키드, 순간 푸른 성광이 터지며 적들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뿔뿔이 나가떨어졌습니다. 나미는 구름 덩어리를 형성해 전기를 띠게 만든 뒤 적들의 머리 위로 비를 내리게 하여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날씨의 주인이라고 했잖아. 그녀가 외치자 곧 번개가 내리꽂히며 연속적인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이 우솝은 이제 진짜로 환상을 맛봐라 하고 외치며 적들의 시야에 헛된 분신들을 수십 개 만들어냈습니다. 적들은 우솝을 겨냥하려다 옥만 갈기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키는 사이보그 팔에 철철 열매의 힘을 실어 강철 주먹을 2배, 3배로 강화시켜 내리치며 일대의 지형을 부쉈고, 징베는 타이드 열매를 이용해 근처 지하수나 습기를 모아 물의 채찍을 형성 강력한 어인공 수도와 결합해 쓰러뜨렸습니다. 초파 역시 거대한 기린 형태로 부분 변신해 민첩함과 치유력을 겸비한 전투가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괴물같은 해적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보아들을 순식간에 제압한 뒤 일당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악마의 열매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유적의 깊은 곳에 뭔가 더 큰 비밀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에 봤던 고대 문자들에는 열매를 지키는 파수꾼 같은 문구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뭔가 우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우솝은 두려움을 숨기지 못하며 말했고 조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문득 바닥에 이어진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검은 수염 해적단의 다른 부하들인가? 더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 나미가 지도를 펴고 유적의 구조를 대강 파악하려 했었지만 워낙 복잡하고 미로처럼 얽혀있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로빈이 어디선가 또 다른 돌판을 찾아와 그 뜻을 해독했습니다. 여기 보면 열매의 핵심이 모인 최신부 그 문은 모든 욕망의 끝으로 이어지나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상디가 침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검은 수염은 분명 그 핵심을 노리고 있을 테지. 거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도 숨어 있을 거야. 루피는 그런 이야기에도 여전히 담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좋아, 위험하든 말든 그 녀석들보다 먼저 도달해서 결판을 내자. 그리하여 일당은 유적의 더 깊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열매는 완전히 자신들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힘을 적극 활용해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적은 갈래 길이 너무나 많아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보다 팀을 나누어 탐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루피는 각 팀의 능력자들을 분배하며 빠르게 정보 수집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검은 수염 녀석들을 막으려면 우리도 움직여야 해. 결국 3개의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조로와 나미, 두 번째 팀은 상디와 우솝, 세 번째 팀은 프랑키와 징베, 그리고 초파는 루피와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이 신비로운 유적을 속속들이 탐색하며 검은 수염 해적단의 본대가 어디에 잠입했는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조로, 당신 길치잖아. 아무래도 제가 앞장서는 게 낫겠어요. 나미가 채찍같이 날카로운 말을 하자 조로는 투덜댔습니다. 내가 길치라니. 뭐 인정은 하겠지만
상디는 우솝을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면서 기껏의 힘을 얻었는데 아직 기술 연습이 부족하단 말이야. 우솝 너도 내 환각 능력 좀 제대로 익혀둬. 라고 조언했습니다. 프랑키와 징베는 서로의 능력을 공유하며 동시에 해적단들을 막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내 강철과 뇌물, 이거 환상의 콤비네이션 아니냐? 프랑키가 유쾌하게 웃자 징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하면 어떤 적도 뚫을 수 있을 듯 하군요. 그리고 루피와 초파는 중앙 통로를 따라 더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서로 다른 경로로 분산된 이들은 각자 예상치 못한 난관과 맞닥뜨릴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로와 나미가 선택한 통로는 복잡하게 얽힌 미궁 형태였습니다. 벽 곳곳에는 움직이는 함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잘못 발을 디디면 바닥이 꺼지고 가시 함정이 튀어나왔습니다. 조로가 앞서서 신중히 발걸음을 옮기자 갑자기 측면 벽에서 칼날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조심해. 나미가 소리치자마자 조로는 칼을 뽑아 그 칼날을 간단히 베어냈습니다. 푸, 얕바닥한 큰 코 다치겠군.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 더 이상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천천히 경로를 살폈습니다. 나미는 열매의 힘을 어느 정도 익혔기에 미세한 바람과 습도 변화를 감지해 함정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에서 인공적으로 바람이 흘러와요. 혹시 통로 끝에 다른 방이 있나봐요. 그러자 조로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보자. 길치라도 그 방향은 틀리지 않을 테니까. 함정의 연속을 간신히 피해 나아가자 작은 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보아가 처참히 쓰러져 있었고 벽에 이상한 룬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자들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나미가 시체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고 조로는 벽을 살피다 눈을 좁혔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알 수 있겠어? 다만 룬 문자는 이미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최후의 문, 선택, 시험 같은 단어가 보였습니다.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두 사람은 더 이상 시간 지체할 틈이 없다는 듯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상디와 우솝이 진입한 구역은 신기루나 거울처럼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장소였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뎠을 뿐인데 갑자기 벽이 울퉁불퉁 움직이고 바닥이 위아래로 바뀌는 듯한 착시가 일어났습니다. 상디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이거 뭔가 내 플라스마 때문은 아닐 텐데? 우솝은 자신의 비전 열매 능력이 이 장소의 효과와 겹쳐서 더 복잡한 환영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걸지도 몰라. 여기서는 나도 예측하기 힘들어. 두 사람은 길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서로의 위치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고 심지어 가끔씩 서로를 놓쳐버리기도 했습니다. 에이, 우솝 거기 있어. 상디가 화를 내듯 불렀지만 우솝의 목소리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요. 제가 일부러 환영을 만들어서 당신을 헷갈리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상디는 플라스마 에너지를 발산해 주변 공기를 데우고 환영을 일부 희석하려 시도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번쩍이는 빛이 일시적으로 시야를 맑게 만들어 주었고 덕분에 우솝도 상디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 지형을 넘어서면 뭔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검은 수염 해적단도 이런 곳을 통과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겨우 길을 찾아 통로를 빠져나가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능력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키와 징베는 또 다른 구역에서 곳곳을 뒤덮은 강철문과 장벽을 마주했습니다. 이거 참 누가 봐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이잖아. 프랑키는 장벽을 주먹으로 치며 투덜댔습니다. 그가 강철로 변하는 철철 열매의 힘을 발휘해도 이 구조물 자체가 워낙 견고했습니다. 징베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 능력으로 물길을 일으킬 수 있다면 구조물에 충격을 가해 약한 부분을 깨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프랑키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가 강철 주먹으로 마무리를 치면 되겠군. 협공이야. 두 사람은 협력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징베가 타이드 열매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압력을 높인 뒤 강철 장벽의 아랫부분을 끊임없이 두드려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프랑키는 전력을 담은 강철 주먹으로 그 약해진 지점을 강타했습니다. 슈퍼펀치! 굉음과 함께 장벽이 크게 흔들렸고 거대한 틈이 생기면서 문이 무너졌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마치 옛날 실험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테이블과 기계장치가 널브러져 있고 벽에는 악마의 열매 실험이라는 의심스러운 문구가 적힌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설마 이 유적에서 누군가 악마의 열매를 인공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던 거야? 프랑키는 충격을 받았고 징베도 표정을 굳혔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이 이 비밀을 노린 것일 수도 있겠군요. 무엇을 위해 그런 실험이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심상치 않은 기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한편 루피와 초파가 걷고 있는 중앙 통로는 비교적 곧게 뻗어 있었지만 그 끝에서 뭔가 거대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진동이 울리는 것이 마치 괴물이 날뛰는 듯 했습니다. 루피는 긴장보다는 흥분에 가깝게 미소를 지었고 초파는 이마에 희미하게 드러난 기린뿔을 만지작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피, 뭔가 엄청 무서운 게 앞에 있어. 그래도 꼭 가야. 검은 수염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까. 루피는 당차게 대답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의 거대한 홀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급 해적 몇 명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호, 이곳까지 어떻게 찾아왔나? 일진모자 루피. 상대는 이미 루피를 알아보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부하들이 쓰러져 있었고 간부들은 상당한 실력자들로 보였습니다. 검은 수염은 아직 안 보이네. 그럼 너희부터 쓰러뜨려 주마. 루피는 기어 포스 대신 그저 주먹을 붉은 쥐고 준비 자세를 잡았습니다. 초파는 기린 형태 일부를 발현해 몸이 커지며 기압을 넣었습니다. 내가 이 모습에도 익숙해지면 너희를 치료는커녕 다 날려버릴 거야. 그러자 검은 수염 간부 중 한 명이 비웃듯 응수했습니다. 네가 동물형 열매를 먹었다는 건가? 조금도 겁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시작된 격전은 이제 검은 수염 해적단 본대와의 전면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간부들은 하나같이 강력했습니다. 루피가 단 한 주먹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몇 차례 교환을 거듭하면서도 선뜻 무너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검은 수염이 따로 수집해준 인공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이들도 있었고 무장을 강화한 흉악범들이 모인 정예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어서 여기서 꺼져. 루피는 활기차게 주먹을 휘둘렀고 기어 없이도 강한 무장색 패기를 실어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초파도 기린의 신체 능력을 발휘해 빠른 움직임과 치명적인 뿔 공격으로 간부 하나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상대 역시 만만치 않아 강력한 펀치에 맞은 초파가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초파, 루피가 소리쳤습니다. 초파는 금방 자세를 추스르며 되받아쳤습니다. 난 괜찮아. 이런 정도로 쓰러지지 않아. 기린의 재생력이 그를 빠르게 회복시켰고 다시 한번 공격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각오해. 난 더 이상 귀여운 말랑이 사슴이 아니라고. 서로의 주먹과 발차기, 뿔 공격이 부딪히며 홀의 벽이 울릴 만큼 강렬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먼지가 자욱해졌지만 루피와 초파는 점점 더 상대를 압도해 갔습니다. 이놈들 왜 이렇게 세진 거야? 간부들의 당혹감이 커지는 순간 루피가 결정타를 준비했습니다. 고무고무이. 총난타. 무장색 패기를 실은 빠른 난타가 간부의 복부를 연달아 후려쳤고 동시에 초파는 기린혼, 뇌격돌진 이라 외치며 스파크가 튀는 뿔로 간부를 들이받아 그대로 벽에 박아버렸습니다. 간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중앙홀에는 루피와 초파의 거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격전을 마무리한 직후 다른 팀들도 하나둘씩 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조로와 나미였습니다. 둘 다 약간의 상처를 입었지만 전에 비해 확실히 전투가 수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루피? 나미가 숨을 고르며 물었고 루피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응, 우린 별일 없었어. 조금 후 상디와 우솝도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상디는 플라스마 열기가 아직도 몸 주위에서 팔짝팔짝 뛰는 듯 보였고 우솝은 환영 능력을 잘 익혀 적들을 농락한 듯 도취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환상을 섞어 싸우니까 의외로 전투가 재밌어지더라고. 그러자 상디가 우솝의 뒤통수를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나도 혼란스러웠어 바보. 마침내 프랑키와 징베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광대한 실험실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서류에 악마의 열매 연구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이 그 연구 자료를 노렸을 가능성이 커. 프랑키가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고 징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녀석들은 이미 이 유적의 최신부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미 이들은 각자의 악마의 열매를 각성시키며 전투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상태이지만 정작 최종 보스인 검은 수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로가 칼을 쥐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저 앞에 있을 거야. 가서 끝을 보자고. 홀 뒤편에는 엄청난 규모의 계단이 아래로 뻗어 있었고 거기에서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루피가 계단 앞에 서서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준비됐지? 가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갈수록 신비로운 문양과 기괴한 조각상이 줄지어 나타났고 공기조차 싸늘한 기운을 띠었습니다. 징베가 중얼거렸습니다. 해저보다 더 깊은 공포가 느껴지는군요. 나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적이 아니에요. 이 섬 자체가 마치 무언가를 가두고 있던 감옥 같아요. 더 아래로 내려가자 엄청난 규모의 지하 대전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가운데는 거대한 문이 잠겨있고 주변에는 상형 문자로 된 경고문과 함께 파손된 재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드디어 검은 수염 해적단의 주력 멤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쎄쎄쎄 밀짚모자 녀석들 드디어 왔구만. 검은 수염 마샬 D. 티치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오른팔격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이 힘의 방해를 하러 온 거냐? 그들은 이미 뭔가 의식을 진행 중인 듯 이상한 문장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상디가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티치는 어디 있어? 설마 쥐새끼처럼 숨어있기라도 하는 거냐? 간부들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오시지. 그 전에 너희나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분명 뭔가 숨겨둔 카드가 있는 듯 했습니다. 루피가 한 발 나서려던 찰나 바닥이 진동하며 지하 대전실 한쪽 벽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서 검은 형체의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돌로 된 몸체에 붉은 빛이 스며들며 이빨처럼 생긴 돌칼과 바위 주먹을 휘두르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나미는 벽에 적힌 고대 문자를 재빨리 스캔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건물 자체의 수호물인가봐요.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자 자동으로 활성화된 것 같아요. 우솝이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녀석은 또 어떻게 쓰러뜨려야 하지? 일반적인 공격이 통할까?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은 이를 비웃듯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너희를 청소해 줄 테니 우린 편하게 문을 열면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러자 조로가 칼을 뽑으며 씩 웃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될 줄 아나 보자. 파수꾼은 돌진하며 강력한 주먹을 내질렀고 상디가 플라스마 킥으로 맞받았지만 한 번에 부서지지 않고 튕겨나갔습니다. 젠장 단단하군. 그러나 프랑키와 징베가 동시에 협공을 시도했습니다. 징베는 물의 흐름으로 괴물의 다리를 휘감고 프랑키는 강철로 변한 팔로 한 지점을 맹타했습니다. 슈퍼 콤보 펀치! 돌덩이가 파편처럼 부서져 일부 손상시킬 수 있었고 그 틈에 조로가 용의 기운을 두른 칼날로 참격을 가했습니다. 삼도류! 용린남모! 번쩍이는 칼날이 괴물의 몸체를 깊게 그어내며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수꾼은 거대한 비명을 내지르며 흔들렸고 그 사이 나미가 구름을 불러 벼락을 내려쳐 전력을 실었습니다. 괴물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지만 일당은 힘을 합쳐 조금씩 균열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은 지하 대전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문 앞에서 무언가 의식을 치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고대 언어를 읊조리며 손에 들고 있는 장치로 문에 빛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그 장치는 마치 악마의 열매를 결합한 듯한 기괴한 형태였고 주변 공기가 어지럽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걸까? 상디가 알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솝이 얼른 말했습니다. 저걸 막아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엄청나게 위험해 보여. 그러나 파수꾼 괴물이 벌이는 난동 때문에 간부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로가 나미에게 외쳤습니다. 나미, 네가 구름으로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간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줘. 괴물은 우리가 막을 테니. 나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바르게 구름다리를 만들어 상디와 우솝이 간부들에게 접근하도록 도왔습니다. 빨리 가서 저 장치부터 파괴해요. 상디와 우솝은 구름다리를 타고 벼락과 플라스마를 교묘하게 섞어 양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우솝이 환상으로 분신을 여러 개 생성해 간부들을 교란시키는 사이 상디는 빠르게 접근해 강력한 킥을 날렸습니다. 플라스마 스트라이크. 번쩍이는 열기가 간부 한 명을 크게 날려버렸지만 다른 간부가 바로 역공을 가하며 상디를 막아섰습니다. 우솝도 활을 꺼내 환각 강화 탄환을 쏴 간부들의 시야를 흐리게 했습니다. 어떤 게 진짜 내가 쏜 화살인 줄 알 수 없지. 간부들은 눈을 비비며 혼란에 빠졌고 그 사이 두 사람은 중앙문 근처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간신히 문 앞에 다다른 상디와 우솝은 가까이서 의식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장치 중앙에는 보라색 결정체가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여러 악마의 열매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거지? 상디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대는 사이 간부 중 한 명이 흉악한 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이 문 뒤에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악마의 열매 혹은 그 근원을 자극할 수 있는 힘이 잠들어 있지. 우리가 그걸 깨워서 검은 수염 선장께 바칠 것이다. 우솝이 경악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악마의 열매라니. 그런 게 존재한다고? 간부는 희열에 찬 목소리로 의식을 이어갔습니다. 검은 수염 선장께선 이미 열매 2개를 품고 있지만 이 힘을 얻으면 세 번째, 네 번째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계를 뒤엎어 버리실 거야. 상디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따위로 세상을 망쳐놓으려 하다니 당장 멈춰. 두 사람은 장치를 파괴하려 했지만 간부들과 주변의 초자연적인 기운이 강력하게 저항하며 간단히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치는 이미 절반 이상 활성화되어 문에 서서히 빛의 문양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우솝이 외쳤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부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어.
파수꾼 괴물과 격돌 중이던 조로, 나미, 루피, 초파, 프랑키, 징베는 이제 상당한 데미지를 축적시키며 괴물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돌덩이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내부에서 이상한 에너지가 새어나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나미가 번개 구름을 머리 위에 크게 집중시키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조로, 프랑키, 제게 시간 좀 벌어주세요. 나미의 말에 조로는 칼을 교차시키며 방어 태세를 갖추고 프랑키는 몸을 강철화해 괴물의 공격을 전면에서 막아냈습니다. 가라 나미! 짙은 회색 구름에서 거대한 번개가 번쩍하고 내려쳤고 나미는 그 번개를 자신이 띄운 구름까지 연결해 파수꾼 괴물을 향해 직접 유도했습니다. 썬더스톰 브레이커! 대규모의 전류가 괴물의 몸을 관통하자 이미 금이 가있던 몸체가 더 큰 균열을 일으키며 파괴되어 갔습니다. 괴물은 거대한 포효와 함께 박살났고 돌무더기가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해냈다! 나미가 안도하며 외쳤고 조로와 프랑키는 무장 해제를 하듯 칼과 팔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무더기 속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괴물의 잔재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모여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안개는 흐트러지며 문 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루피가 당혹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뭐지? 이 문이 뭔가 흡수하는 건가? 징베도 분주하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의식과 연관된 현상일 겁니다. 급히 막아야 합니다. 모두가 중앙문 근처로 몰려가자 상디와 우소비 간부들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상디는 플라스마 킥을 연달아 날리며 간부들을 제압하는 중이었고 우소은 환상을 활용해 적들의 시야를 교란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인 것은 여전히 작동 중인 의식장치였습니다. 프랑키 저 장치 부수자! 루피가 재빨리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지만 장치 주변에 보호막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어 간단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프랑키도 강철 주먹으로 내리쳐 보았지만 예상외로 강력한 반동에 튕겨나고 말았습니다. 젠장 방어력이 장난 아니네. 그 순간 간부들 중 하나가 비웃듯이 외쳤습니다. 하하, 이 장치는 이미 활성화가 거의 끝났어. 멈출 수 없다. 그러면서 주변 구역이 어두워지며 바닥에 정체 모를 문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문과 장치를 연결하며 점차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징베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기운, 뭔가 아주 위험합니다. 이대로 두면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뭔가 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상디가 간부에게 다시 돌진하려 했지만 상대 역시 결사적으로 저항하여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조로가 무겁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새로 얻은 힘을 극한까지 끌어내야 할 때인가. 그는 용의 기운을 온몸에 두르며 칼 세 자루에 녹색 오라를 불어넣었습니다. 나 혼자만으론 어렵겠지만 다 같이 협공한다면 가능할지도. 조로의 제안에 따라 나미, 우소, 프랑키, 징베, 초파, 상디가 모두 합세해 의식장치와 문을 동시에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루피는 간부들을 견제하며 그들이 공격을 막지 못하게끔 전방에서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좋아, 모두 준비됐지? 루피의 외침에 상디가 발끝에서 번쩍이는 플라스마를 응축했고 우소은 환영 에너지로 타깃 지점을 교란시키는 사격 모드를 준비했습니다. 나미는 커다란 구름을 다시 만들어 전격을 대기시켰고 프랑키는 강철 주먹에 전력을 실어 놓았습니다. 초파는 부분 기린화를 통해 근력을 증폭시켰고 징베는 물의 흐름을 모아 충격파를 준비했습니다. 조로는 세자루 칼에 용린 오라를 집중하며 낮게 자세를 낮췄습니다. 간다. 한 번에 끝을 내자. 모두가 동시에 의식장치와 문을 향해 최강의 기술을 발동했습니다. 상디의 플라스마 킥이 문 쪽으로 달려들었고 나미의 벼락이 그대로 장치 위에 내려쳐 방어막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징베의 물줄기가 균열 사이로 파고들어 충격을 가하고 프랑키가 거기에 강력한 강철 주먹을 꽂아 넣었습니다. 우소은 치명타 지점을 정확히 꿰뚫는 사격으로 의식장치의 핵심 결정체를 노렸습니다. 비전샷, 환상 속에 갇혀라. 분신과 함께 날아간 탄환이 결정체에 명중하자 폭발 같은 반응이 일어나며 빛이 이리저리 튀었습니다. 그리고 초파가 기린뿔을 이용해 몸통 박치기를 하여 마무리 격돌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로가 일직선으로 질주하며 삼도류로 동시에 예리한 배기를 날렸습니다. 삼천대천 세계, 용격참, 녹색 용린 오라가 뿜어져 나오며 장치와 문이 접합부를 가차없이 베어내버렸습니다. 연달아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의식장치와 문을 연결하던 빛의 문양이 깜박거리며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우소비 환호성을 질렀지만 간부들이 남아있는 하나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부들도 이미 여럿이 부상을 입고 장치가 파괴되며 의식이 중단된 데에 크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이렇게 실패하다니. 간부들은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당황했고 가중 한 명은 문 쪽으로 달려가 잔류 에너지를 억지로 열어보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붕괴 에너지에 휩싸여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문이 흔들거리더니 쩌저정하고 파편이 튀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파편에 깔리는 간부들도 발생했고 다른 간부들은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사태에 스스로 도망쳐버리기도 했습니다. 루피는 아직 남아있는 간부 하나를 쓰러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티치는 안 보이네. 분명 여기서 만날 줄 알았는데. 나미가 괴멸된 장치와 문을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티치가 아예 오지도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조로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먼 곳에서 울려 퍼지는 우레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율이 느껴질 만큼 음울하고 폭력적인 그 웃음은 바로 검은 수염 티치 특유의 제아아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지하 대전실의 다른 한쪽 통로. 그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낸 마샬 D. 티치는 특유의 뚜벅뚜벅 걸음걸이로 등장했습니다. 등 뒤에는 어둠어둠 열매의 힘을 가득 두른 것인지 공간을 일그러뜨리는 검은 소용돌이가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제아, 고생이 많았구만 밀짚모자 일당. 티치는 달뜬 목소리로 말하며 한 손에는 흔들흔들 열매의 힘까지 응축된 듯 주변 공기가 떨려왔습니다. 우솝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 녀석 여전히 두 개의 능력을 동시에 쓰고 있어. 티치는 지하 유적 곳곳에 부하들을 배치해둔 뒤 정작 자신은 다른 통로로 침투해 별도의 탐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당이 의식장치를 파괴해 문을 무너뜨린 것을 확인하자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제아, 너희 덕분에 귀찮은 파수꾼까지 박살나고 난 다른 경로로 쏙 들어와서 우연히도 열매 연구의 핵심 자료를 손에 넣었다. 그가 번쩍이며 들어보인 것은 낡은 문서 다발과 기괴한 보석 형태의 장치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악마의 열매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난 열매 2개를 품고 있으니 말이야. 티치는 짜릿한 승리감에 젖은 듯 보였습니다. 루피가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검은 수염 이 교활한 자식. 그런 걸 손에 넣어서 대체 뭘 하려고? 티치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결정했지. 세상을 뒤집고 내가 최강의 존재가 되겠다고. 사왕? 그런 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 제아. 검은 수염 티치가 무거운 기운을 발산하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둠어둠 열매는 주변 공간을 집어삼키듯 소용돌이치고 흔들흔들 열매의 지진파가 바닥을 울리며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조로가 칼자루를 잡은 채 티치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교활하다고 해도 오늘이 끝이야. 티치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어둠을 더욱 농밀하게 응축했습니다. 제아 끝? 누가 끝을 보게 될지 모르는 법이지. 밀짚모자 일당은 이미 새로 얻은 열매의 힘으로 그 전투력을 크게 끌어올린 상태였지만 티치는 여전히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적 중 하나입니다. 상디는 플라스마를 발끝에 모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은 정상전쟁 이후에도 계속 힘을 키워왔다. 우리도 만만치 않지만 방심하면 큰 코 다치겠지. 짙어진 어둠이 한순간에 넓게 펼쳐지면서 밀짚모자 일당을 집어삼키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어둠의 침식, 티치의 공격이 시작되자 나미는 재빨리 구름을 형성해 전기 장막을 세웠고 징베는 물에 보호막을 더해 그 어둠의 파도와 부딪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 실전이군. 루피는 기압을 넣어 바디를 풀고 무장색 패기를 온 주먹에 실었습니다. 티치 바로 끝장내주겠어. 모두가 최고 수준의 집중 상태로 티치와의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의 공격은 전에 비해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둠어둠 열매로 주변의 공간을 빨아들이고 흔들흔들 열매로 지진파를 퍼뜨리니 공방 한 번마다 지하 대전실이 부서져 내릴 정도였습니다. 루피가 먼저 달려들어 기여 없이도 고무 능력과 무장색 패기를 결합해 빠른 펀치를 날렸습니다. 티치는 간단히 어둠의 방어막을 펼쳤지만 루피의 주먹이 관통해 그의 어깨를 스치자 티치가 통증에 괴로워했습니다. 쿠억, 역시 고무 능력이랑 패기가 섞이면 쉬운 상대는 아니군. 상디는 티치의 측면을 노리고 번개 같은 속도로 이동해 플라스마 킥을 날렸지만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로 지진파를 회오리처럼 흩뿌려 상디를 튕겨내었습니다. 우와, 상디가 비명을 지르며 벽에 부딪혔지만 플라스마가 몸을 보호해 큰 부상은 면했습니다. 조로는 용린의 힘을 최대로 끌어내어 티치에게 배기를 가하려 했으나 어둠이 칼을 붙잡듯 빨아들이며 기세를 깎았습니다. 제아, 내 칼 기술도 훌륭하지만 어둠에 묻히면 의미가 없어. 티치가 비웃자 조로는 이를 악물며 어둠을 찢어내듯 기운을 분출했습니다. 내 길을 막지 마라. 나미와 우솝은 뒤에서 지원 사격을 이어갔고 프랑키와 징베는 협력해 티치가 만든 균열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초파는 기린 형태로 빠르게 티치의 빈틈을 노렸지만 역시나 간단히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투는 격렬했지만 티치 또한 이전처럼 여유롭지 못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티치는 2개의 열매를 동시에 활용하는데 부담이 큰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어둠과 지진파를 연달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놈들하고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다니. 티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루피는 거센 숨을 몰아쉬면서도 활짝 웃었습니다. 역시 너도 힘들잖아, 티치. 주변을 둘러본 루피는 동료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각각 상처를 입고 지쳐 있었지만 사기는 충만했습니다. 해볼만하단 얘기겠지. 나미가 번개를 다시 모으고 상디와 조로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동시에 측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징베와 프랑키는 지진파로 인해 금이 간 바닥을 물과 강철 구조물로 보강해 루피가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몰아붙이자. 루피가 소리치자 초파는 기린뿔을 번쩍 들어 티치의 하반신을 노렸고 우솝은 환영 화살로 티치의 주위를 분산시켰습니다. 티치는 온몸으로 어둠을 뿜어내며 방어 태세를 취했지만 상디와 조로가 협공하며 어둠을 찢어냈습니다. 플라스마 블레이즈 용린참. 이때 징베가 만든 물흐름이 티치의 발밑을 무너뜨리며 균형을 흔들었고 프랑키가 강화된 강철 주먹을 연쇄 폭발로 작동시켜 티치를 후방에서 강타했습니다. 슈퍼펀치. 티치는 그 충격에 비틀거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루피가 전방으로 돌진했습니다. 검은 수염은 여기서 끝이야. 루피가 강력한 무장색 패기를 주먹에 집중해 마치 용암이 끓는 듯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결정타를 시도했습니다. 루피의 일격이 티치의 복부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티치는 거친 신음성을 뿜어내며 뒤로 나가 떨어졌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는지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티치는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오히려 더 강력한 어둠을 소용돌이치게 만들었습니다. 제하아, 이대로 당할 내가 아니야. 흔들흔들 열매가 만들어낸 지진파와 어둠 열매가 융합되어 주위 공간을 일그러뜨리는 거대한 블랙홀이 형성되었습니다. 아, 안돼요. 전부 빨려 들어간다. 나미가 경고했지만 이미 강력한 중력장이 주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바닥의 잔해와 부상당한 간부들마저 빨려 들어갔고 일당도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했습니다. 징베는 물 흐름을 반대로 일으켜 중력을 상쇄시키려 했고 프랑키는 강철 손톱을 바닥에 박아 고정했습니다. 조로와 상디, 우솝, 초파, 나미 또한 능력을 총동원해 버티고 있었지만 티치의 분노가 만든 어둠의 블랙홀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루피 역시 몸이 끌려가며 바닥에 손을 댔지만 힘이 점차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두를 빨아들인 다음 너희의 열매 능력까지 빼앗아 주마. 티치가 비열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결연한 표정을 짓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루피가 블랙홀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미가 번개를 바닥에 꽂아 그 반작용으로 몸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징베도 물줄기를 조절해 상디와 조로를 붙잡았고 우솝은 환영을 이용해 티치의 시야를 교란했습니다. 프랑키는 강철 케이블을 뻗어 루피에게 연결했습니다. 루피, 이걸 잡아라. 루피는 그 케이블을 움켜쥐고 팽팽하게 당기며 힘겹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프랑키. 그리고 초파가 빠른 움직임으로 티치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린 형태의 초파가 뿔로 티치의 어깨를 찌르며 잠깐의 틈을 만들었고 그 사이 루피는 힘을 모아 블랙홀의 중심부로 뛰어들었습니다. 위험해, 루피. 우솝이 경악했지만 루피는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은 수염 내 어둠은 내가 걷어차 버리겠다. 루피는 강력한 무장색 패기와 함께 전신의 고무탄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티치는 어둠으로 루피를 완전히 집어삼키려 했지만 루피의 주먹이 이미 그의 코앞에 닿아 있었습니다. 고무고무이. 블랙홀 파이어. 루피가 임의로 붙인 이름처럼 블랙홀 중심부에 주먹이 꽂히며 어둠과 지진이 교차하는 지점이 폭발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어둠의 소용돌이가 갈라지며 티치는 감당 못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컥. 루피가 만들어낸 파열 지점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지하 대전실 전체가 흔들리고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해 시야가 흐려졌고 모두가 재빨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티치 역시 그 중심부에서 크게 데미지를 입었는지 혈흔을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제아, 끝은 아니야. 아직. 티치는 온몸으로 두 열매의 힘을 강제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부상 탓에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상디가 그 틈에 빠른 발로 접근해 플라스마 킥을 안면에 먹였습니다. 이제 포기해. 티치는 뒤로 넘어지면서도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어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이미 어둠의 소용돌이는 크게 약화되었고 지진파도 제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로가 마무리를 지으려 칼을 치켜들고 다가가자 티치는 몸부림치다 간신히 어둠을 걷어들여 도망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대전실이 무너져 내려 건물 전체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나미가 재빠르게 주변을 살피며 외쳤습니다. 이러다 전부 매몰될 수 있어요.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프랑키는 팔에 달린 센서를 돌려가며 안정적인 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저쪽 통로, 거기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티치는 이를 악물고 어둠을 몸에 휘감더니 갑자기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아, 다음을 기대해라 밀짚모자. 나미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티치가 사라졌어요. 루피는 분노를 사기며 화답했습니다. 도망쳤군. 지금은 우릴 구하는 게 먼저다. 지하 대전실은 이미 곳곳이 무너져 내려 바닥이 갈라지고 천장이 내려앉는 상황이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티치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나 완벽하게 체포하거나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너지는 유적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빨리 따라와요. 나미가 통로를 안내했고 우소분 잔해에 깔린 동료들을 지원하며 환영을 생성해 길을 넓혔습니다. 징베와 프랑키가 힘을 합쳐 무너진 돌더미를 치워나가며 길을 확보했습니다. 조로와 상디, 초파, 루피는 후미를 지키며 혹시 남은 검은 수염 해적단이나 추가 붕괴에 대비했습니다. 바로 위층홀에 도달했을 때 등 뒤에서 커다란 충격음이 울리며 지하 공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대 유적 전부가 함몰되는 듯한 진동에 바닥이 물결치듯 흔들렸고 일당은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루피와 조로가 순발력 있게 몸을 날려 동료들을 붙잡고 상디와 징베가 합력해 외벽을 부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바깥으로 뛰쳐나와 안도했습니다. 섬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중앙부의 유적은 연기를 뿜으며 함몰되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휴, 겨우 살아나왔네. 우솝이 진땀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유적이 붕괴되고 난 뒤 섬의 안개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비밀을 둘러싼 거대한 움직임은 종지부를 찍은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 검은 수염 티치는 놓쳐버렸다는 아쉬움과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나미는 멀리 시선을 던지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티치가 정말 그 열매 통합에 관한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언젠가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어요. 초파도 머리를 극적이며 동의했습니다. 응, 그게 제일 걱정돼. 프랑키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티치를 몰아붙여서 꽤 큰 피해를 입혔어. 우리 힘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을 거야. 징베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그가 얻은 자료가 완전치 않을 수도 있지.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유적과 함께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은 이미 일당이 필요한 것들을 취했고 나머지 다수는 붕괴와 함께 파묻혀 버렸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이 꾸민 음모를 완전히 차단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소한 대규모 열매 확보와 그 기묘한 의식을 중단시킨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디가 상처투성이의 몸을 일으키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밥부터 먹어야지. 힘을 너무 많이 썼더니 배가 고파 죽겠군. 그러자 루피가 큰 목소리로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좋아, 고기부터 실컷 먹자. 모두가 피곤하면서도 한숨 돌리는 여유를 잠시 즐겼습니다. 섬을 빠져나와 써니호에 돌아온 밀짚모자 해적단. 한동안 섬이 가라앉을 것 같은 진동이 멈추기를 기다렸고 주변의 역의 변화도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섬이 완전히 침몰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앙 유적이 붕괴되면서 섬 형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솝은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다가 멀찌감치 도주하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배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저쪽이야. 저 배가 검은 수염 해적단 같아. 루피는 당장 쫓아가고 싶었지만 동료들의 부상과 피로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젠장. 바로 쫓아가고 싶지만 먼저 치료와 보급이 필요해. 초파는 의사로서 일당의 상태를 점검했고 모두가 이미 강행군과 전투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처뿐 아니라 악마의 열매 능력을 급격히 사용한 탓에 체력이 크게 소모되어 있었습니다. 나미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선 여길 떠나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요. 휴식을 취한 뒤에 작전을 다시 세우죠. 루피도 그 판단에 동의하며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언젠가 꼭 티치를 잡을 거야. 이번 일로 그 녀석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도 어렴풋이 알았으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모두가 그의 결의에 찬 표정을 지켜보며 스며드는 긴장감을 공유했습니다. 써니호는 다시금 돛을 올리고 흔들리는 파도를 가르며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티치를 완전히 쓰러뜨리지는 못했지만 밀짚모자 해적단은 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전력을 확인했습니다. 바다 위로 나아간 써니호는 조용한 해역으로 이동했고 일당은 각자 부상을 치료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초파가 준비한 영양식을 나눠 먹으며 상처를 꿰매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상디는 주방에서 요리로 동료들의 체력을 보강했고 프랑키는 배의 손상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조로는 갑판에서 칼을 닦으며 새롭게 익힌 용린 능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다루기 쉬워지면 사상 최강의 검술도 꿈이 아니겠는데. 나미는 향후 항로를 설계하면서 검은 수염 해적단의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티치는 다음에 어디를 노릴까? 이번에는 희귀 열매를 얻진 못했지만 뭔가 다른 수를 쓸지도 몰라. 우솝은 환영 능력을 훈련해 일시적으로 갑판 위에 여러 개의 동료 분신을 만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분신을 만들면 나도 두렵지 않아.
우솝 신병기. 그러자 상디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거짓말로만 만들던 분신이 진짜가 되니까 좋냐? 그래도 피하긴 힘들잖아? 징배는 조용히 돛대 근처에 앉아 스스로의 물 조종 능력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이건 물과 파도를 이용해 적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탁월하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해상 전투에서 굉장한 무기가 될 거야. 이렇게 각자 새 능력에 적응해가는 동안 루피는 선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검은 수염,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뭔가 더 큰 계획을 세울지도 몰라. 그래도 우린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며칠간의 항해가 이어지자 일당의 체력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갑판에 모여 검은 수염 해적단을 본격적으로 추적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난 이번에 분명 느꼈어. 우리의 새로운 힘으로도 티치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건 쉽지 않다는 걸. 하지만 다음번엔 다를 거야. 조로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열매 능력을 더 다듬어야 해. 상디가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그래도 비능력자였던 우리가 열매를 먹고 난 뒤 전투력은 확실히 크게 뛰었어. 문제는 티치가 이제 또 다른 수단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나미는 그 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티치가 악마의 열매를 더 많이 통합하는 수법을 알아낸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돼요. 우솝도 움츠린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더 강해져야 하고 정보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그 녀석을 추적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죠. 프랑키와 징베의 초파 역시 각자 동의하며 적절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루피가 결론 내렸습니다. 좋아. 일단 우리 해적단의 새 능력에 완전히 적응하고 동시에 티치 관련 정보를 더 모으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때쯤 다시 그 녀석과 맞붙는 거야. 모두가 그 말에 박수치며 다시금 사기를 다졌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 밀짚모자 해적단은 신세계 곳곳을 누비며 각종 정박지와 항구, 연계된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의 최근 행적은 생각보다 광범위한 파괴를 수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시 하나를 괴멸시킨 뒤 악마의 열매로 추정되는 물건을 강탈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다른 한편에서는 검은 수염의 보아가 혁명군과 부딪혔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점점 더 세력을 키우고 있나봐요. 나미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해적이 밀짚모자 일당에게 중요한 정보를 들려주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이 근래 들어 바다 위의 투기장이라는 곳을 자주 찾았다고 하던데 거기서 상당히 우수한 해적들, 특히 악마의 열매 능력자를 모으려 한다고 하더군. 루피는 눈이 빛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거길 찾아가면 티치와 다시 만날 수 있겠군. 그렇게 방향을 정한 써니호는 오랜만에 투기장으로 유명한 섬 콜로세오 아일랜드가 향했습니다. 지구라트 형태의 거대 투기장이 있고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해적간 대결이 볼거리인 곳이었습니다. 상금으로 귀중한 물건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신세계의 네로라 하는 강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티치의 부하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지? 우솝이 물었고 루피는 주먹을 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거기서 확실하게 녀석들을 잡고 티치의 위치를 알아내자. 콜로세오 아일랜드는 항구에서부터 마치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투기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색색의 깃발과 음식 노점이 질비했고 수많은 해적과 용병이 오가며 시끌벅적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미는 주변을 살피며 이렇게 붐비면 검은 수염 부하들을 찾기 쉽지 않겠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디가 시가를 꺼내문 뒤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행세하려면 대회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흥행사 쪽에 접촉해야 할 거야. 루피는 투기장에 대해 흥미가 폭발했습니다. 재밌겠다. 내가 직접 나가서 우승해볼까? 우솝은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우리 눈에 너무 띄면 안 돼요. 티치가 도망칠지도 모른다고요. 프랑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시합에 나갔다가 티치 일당을 놓칠 수 있어. 결국 나미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일부만 참가해서 내부 정보를 얻고 나머지는 바깥에서 경계하며 검은 수염 해적단을 추적하는 게 어때요? 모두가 나미의 의견에 동의하며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조로, 상디, 루피가 대표로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고 우솝은 은밀히 관중석에서 환영 능력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미와 프랑키, 징베, 초파는 투기장 밖에서 검은 수염 부하들이 접촉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흩어져 정보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조로, 상디, 루피는 별도의 가명을 써 등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 유명한 해적이기에 대회 주최 측이 불필요하게 주목하거나 검은 수염 측의 정보를 흘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난 거망지다. 조로가 굳은 얼굴로 간단히 말했지만 루피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뭐야 그 촌스러운 이름. 상디도 비웃으며 자기는 플라스마 셰프라고 썼습니다. 루피는 몽키 D. 루파 가명나 별 생각 없이 등록했습니다.
투기장 안은 거대했으며 각국에서 모인 투사들이 단체전, 개인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조로는 칼을 숨기지 않고 들고 나가 검객 대결을 신청했으며 상디와 루피는 현상금 높은 해적들과 맞붙는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우솝은 관중석 한 구석에서 스코프와 환영 능력을 활용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나미와 프랑키는 투기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검은 수염 해적단이 접근할 만한 은밀한 통로나 거점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징배와 초파는 항구 쪽에서 밀거래 정보나 수상한 배가 입항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이렇게 일당이 분산되어 움직이는 가운데 투기장에서는 이미 뜨거운 열기가 넘쳤고 검은 수염 해적단의 부하들도 슬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조로는 검객 매치에서 연전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상대 중에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도 꽤 있었지만 조로는 용린창과 무장색 패기의 결합으로 어려움 없이 제압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우솝은 감격에 겨워 소리치고 싶었지만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 꾹 참았습니다. 조로 진짜 미친듯이 강해졌구나. 상디는 다인전 매치에서 여러 해적과 동시에 싸우는 형식이었는데 플라스마 킥이 위력을 발휘해 속전속결로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크크, 누가 우리 해적단의 요리사인 줄 알고 덤비는 건지. 그는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루피는 개성 강한 적들을 만나며 흥미를 느꼈지만 아직 티치 1단과 직결될 만한 상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온 목적은 검은 수염 부하들을 찾는 것. 그는 우솝과 몰래 신호를 주고받으며 주변의 수상한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관중석 한 구석에서 회색 망토를 쓴 인물이 조용히 루피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우솝은 환영 능력으로 시야를 확장해 확인해보려 했지만 그 인물은 금방 자리를 뜨고 사라졌습니다. 뭐지, 수상한 녀석이잖아. 우솝은 목소리를 낮추며 중얼거렸고 루피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조로와 상디, 루피가 잠시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우솝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까 이상한 녀석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어. 혹시 검은 수염 부하일지도 몰라. 조로는 검을 정비하다가 칼을 쥐며 바로 일어섰습니다. 잘됐다. 한번 따라가 보자. 세 사람은 우솝이 본 방향으로 움직이며 회색 망토를 쓴 인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투기장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인파가 너무 많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루피의 뛰어난 귀와 조로의 감각, 우솝의 환영 능력을 결합해 슬며시 뒷골목으로 사라진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막다른 골목 쪽으로 들어가자 어둡고 습기가 가득하며 이상한 낌새가 감돌았습니다. 여긴 완전히 시체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군. 상디가 작게 읊조리는 순간 무슨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루피가 번개같이 움직여 벽 뒤를 들여다보았지만 이미 그 인물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 듯 했습니다. 대신 바닥에는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솝이 조심스레 집어들자 거기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지 항구의 창고 한밤중. 상디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 고전적인 방식이군. 우릴 유인하려는 건가? 루피는 흥분 반 의심 반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함정인지 아닌지 몰라도 안 가볼 수 없잖아? 조로도 동의하며 칼집을 가볍게 쳤습니다. 가보자. 검은 수염 부하들이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지. 결국 그들은 남이 일행에게도 간단히 상황을 전달하고 미라지 항구 쪽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기장 경기는 잠시 뒤로 미뤄둔 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이 되자 콜로세오 아일랜드의 번화가도 어느 정도 소등되어 비교적 한적해졌습니다. 루피, 조로, 상디, 우솝은 몰래 미라지 항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미와 징배, 프랑키, 초파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주변에 잠복해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항구 창고는 낡고 황량한 느낌이었습니다. 보도가에는 해적선 몇 척이 정박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의 깃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피는 코를 킁킁대며 혹시나 티치가 있는지 냄새를 맡았지만 주변에선 별다른 단서를 못 찾았습니다. 이거 그냥 허탕인가? 상디가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우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다. 누가 있어? 그들은 조심스럽게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의외로 한가운데 서 있는 건 회색 망토를 벗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표정으로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했습니다. 당신들이 왔군요. 밀짚모자 1당. 상디가 놀라 묻자 여인은 작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난검은 수염 해적단의 부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모든 걸 빼앗긴 그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러 왔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레이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어떤 섬의 관리직에 있었고 악마의 열매 연구팀과 접촉이 있었답니다. 티치는 우리 섬을 습격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인력들을 강제로 끌고 갔어요. 난 간신히 도망쳤지만 남은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은 레이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티치는 단순히 열매를 모으는 게 아니라 열매를 인공적으로 재현하거나 복수의 열매를 한 몸에 담아낼 수단을 찾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루피와 조로, 상디, 우솝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티치는 더 많은 열매 능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야? 레이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 들려오는 정보로는 그는 이제 세 번째 열매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걸 손에 넣기만 하면 정말 막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루피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녀석 이번에도 교활한 수법으로 뭐든지 빼앗겠구나. 조로 역시 칼자루를 세게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놔둘 수 없지.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막아야 해. 우솝은 레이나에게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고 그녀는 머뭇거리다 작게 덧붙였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북서쪽 해상에 위치한 침묵의 군도에서 그의 본거지 일부가 발견되었다고. 그녀는 이어서 간청했습니다. 제발 저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티치를 쓰러뜨리면 제 고향 섬 사람들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상디는 부드럽게 레이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린 당신에게 적대감이 없어. 믿어도 좋아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응원의 근거에 밀짚모자 일당은 새로운 항로를 설정했습니다. 침묵의 군도라는 곳은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된 섬으로 정적과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가 그것을 은신처 또는 임시 본거지로 활용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루피는 일당 모두를 다시 모아 브리핑했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티치가 우리 손을 벗어나기 전에 확실히 치자. 조로는 거친 숨을 내쉬며 동의했습니다. 상디도 여러분 준비됐죠? 이제 한 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우솝은 환영 능력으로 전략 지도를 펼쳐 보이며 침묵의 군도는 통신도 잘 안되고 주변 바다는 짙은 해무가 끼어 있어 항해가 쉽지 않다네요. 날씨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미가 없었으면 힘들 뻔했어요. 라고 분석했습니다. 나미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답했습니다. 새 열매 덕분에 기상 제어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맡겨주세요. 프랑키는 배의 무장을 점검했고 초파는 필요한 의료 도구를 챙겼습니다. 징베는 내심 침묵의 군도는 물살이 복잡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니 자신의 타이드 열매 능력을 제대로 시험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이나도 함께 가겠다고 했으나 전투 능력이 없는 그녀를 배에 태우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레이나는 콜로세오 아일랜드에 머물며 나중에 섬주민을 구출하러 가는 시점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꼭 성공해주세요. 그녀의 배웅 속에 써니오는 침묵의 군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침묵의 군도에 가까워지자 바다는 한층 더 깊은 어둠과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잘 들지 않아 마치 황혼 무렵처럼 흐릿했습니다. 나미는 능력을 발휘해 구름을 걷어내고 주변의 바람 방향을 조절하며 써니 호가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거 진짜 기분 나쁜 곳이군. 우솝은 주변의 검은 해면을 내려다보며 오싹해했습니다. 상디는 조용히 인근 섬 지형을 살폈습니다. 분명 어디쯤에 본거지가 있을 거야. 티치가 넓은 곳보다는 이렇게 음침한 구석을 좋아하지. 조로는 갑판에서 칼을 가다듬으며 상시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언제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 주변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돼. 징베는 물살을 느끼기 위해 한참 멀리까지 주시했고 프랑키는 배 중앙에서 대포와 장비들을 최종 체크 중이었습니다. 루피는 배의 맨 앞에 서서 섬의 실루엣을 주시하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티치를 끝장낸다. 그 결의가 눈빛에서 뿜어져 나와 동료들도 모두 비장하게 각오를 새겼습니다. 침묵의 군도 해안가에 가까워지자 그곳은 높은 절벽과 자연동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서 정체 모를 바위 기둥이 쏟아 있었습니다. 나미의 안내로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만에 배를 정박하고 일당은 상륙 준비를 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밀짚모자 일당은 다소 으스스한 해안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해안의 모래는 검은 빛을 띠고 있었고 바위에 해조류가 덕지덕지 붙어있어 흡사 녹아내린 괴물 피부 같았습니다. 우솝은 괜히 긴장해 환영으로 자잘한 분신을 만들어 앞서 보냈습니다. 혹시 함정이라도 있으면 분신이 먼저 당해줄 거야. 나미가 괜찮아 보이는 지형을 골라가며 진행 방향을 정했고 조로와 상디, 루피는 전방에서 무력을 준비했습니다. 징베와 프랑키는 후방에서 장비를 운반했고 초파는 중간에서 의학 가방을 들고 모두의 건강 상태를 살폈습니다. 섬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니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진 숲이 나타났는데 이 숲 역시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곤충의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로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침묵의 군도라더니 진짜로 소리 하나 안 들리네. 안개 낀 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멀리서 불빛 같은 게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가? 루피가 눈을 가늘게 뜨며 주시했습니다. 상디는 담배를 끊고 긴장감 높인 태도로 대꾸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찾는 검은 수염일당의 근거지일 수도 있지.
우섭은 분신 몇 개를 앞으로 보내 주변을 살폈고 마침내 넓은 흙바닥 공간과 함께 황폐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야, 분명 생명체가 있어. 나미와 루피는 시선을 교환하고 들어가자 라며 짧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당이 조심스레 황폐한 건물군 근처에 접근하자 어둠 속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밀짚모자 녀석들이 벌써 왔나? 챗 역시 빠르군. 순간 주변 건물 옥상과 골목 곳곳에서 검은 수염해적단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장 총기와 칼을 들고 일당을 포위하려 했습니다. 루피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뒤치기 같은 건 안 통해. 시작부터 한판 붙자고. 상디가 발 뒤꿈치에 플라스마를 모았고 조로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섭은 환영으로 무리들을 헷갈리게 만들 준비를 했고 나미는 구름을 불러 벼락을 대기 중이었습니다. 부하들 역시 만만치 않게 공격해왔습니다. 일제 사격이 쏟아지자 프랑키가 강철로 변해 우섭과 나미를 보호했고 징베가 물줄기로 총알을 튕겨내었습니다. 초파는 길이나 부분 변형으로 날쌔게 돌진해 적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조로는 옥상 위에서 칼을 휘두르며 비켜라. 단숨에 부하들을 베어 넘어뜨렸고 상디는 지상에서 날렵하게 플라스마 킥을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루피는 무장색 패기로 주먹을 강화해 적의 대열을 빠르게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짧고 굵은 난전이 벌어졌고 결국 검은 수염해적단 부하 다수가 제압되었습니다. 여긴 전초기지일 뿐이야. 본대는 더 안쪽에. 부하 중 하나가 쓰러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부하들의 말대로 이곳은 검은 수염해적단의 진정한 본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경비병력 며칠 배치해 놓은 전초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루피는 쓰러진 부하를 추궁하며 물었습니다. 티치는 어디 있어? 여기에 있는 거야. 부하는 결국 정보를 누설했습니다. 오, 우리 선장은 더 안쪽에 있는 심연으로 들어가셨어. 우린 거기까진 못 가. 그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우섭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심연이라니? 뭔가 엄청 끔찍한 곳 같잖아. 나미가 지도도 없는 섬에서 심연이라는 장소를 찾으려면 쉽지 않을 거라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징베는 섬 지형을 살핀 뒤 이 인근 지하에 거대한 동굴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수면 아래로 이어진 동굴 말이죠. 라고 추정했습니다. 프랑키도 부하들을 제압하며 주변을 수색하던 중 건물 한편에 떨어져 있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지하 동굴의 입구 설계도 같은데? 거기에는 심연 관문이라 적혀있고 엄중한 경비와 함께 다수의 함정이 배치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거기가 최종 목적지라는 말이군. 조로가 칼자루를 다시 고쳐쥐었고 루피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티치가 무슨 함정을 깔아둬도 상관없어. 우린 꼭 그 녀석을 쓰러뜨릴 거야. 문서를 토대로 지하 동굴의 입구로 추정되는 곳에 다다르자 거대한 쇠문이 벽에 박힌 채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위에는 검은 해골 문양과 함께 심연을 두드리는 자 절망을 맞이할지니라는 섬뜩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디가 혀를 찼습니다. 별 유치한 경고 문구를 다 써놨군. 조로는 칼을 뽑아 문을 강제로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 자체가 매우 두꺼워 쉽게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프랑키와 징베도 합세의 수단을 강구했지만 문에 특별한 힘이 실려 있는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섭이 주변 벽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문을 여는 장치 같은 게 있어. 레버나 버튼을 찾던 그들은 결국 나미가 구름 열매로 공기를 조절해 벽 안쪽의 장치를 간접적으로 살피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구역 안쪽으로 바람이 흐르고 있어요. 레버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초파가 후각을 동원해 금속 냄새를 추적했고 드디어 어두운 모퉁이 뒤에서 하나의 숨겨진 패널을 발견했습니다. 상디가 발차기로 패널을 열고 프랑키가 레버를 당기자 거대한 쇠문이 삐걱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됐다. 루피가 문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바닥에서 거대한 비늘 덩어리 같은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기계장치가 달린 괴수처럼 문을 통과하려는 자를 공격하는 함정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조심해. 징베가 물줄기로 괴수의 동작을 저지했고 상디가 빠른 속도로 뛰어올라 발차기로 기계장치를 부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고 저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관문 너머에는 긴 계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는데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바위와 지하수를 볼 때 확실히 자연동굴을 개조한 시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한참 내려가자 곳곳에 횃불이 꽂혀 있어 희미하게 앞이 보였고 더 들어가니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안개가 퍼져 있었습니다. 뭐랄까 신비롭지만 기분 나쁘군. 우섭은 몸을 부르르 떨며 긴장했습니다. 조금 더 전진하자 드디어 넓은 지하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수 건너편에는 커다란 재단과 함께 검은 수염해적단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찾았네. 조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호수 주위에 배치된 부하들이 있었지만 일당의 기척을 감지하자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멈춰라 밀짚모자 일당.
루피는 바로 뛰어들어 부하들을 가격했고 나머지도 신속하게 협공해 부하들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시간 없어. 티치가 재단 쪽에 있을 거야. 상디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위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검은 망토를 두른 남성이었지만 티치와는 다른 체격으로 보였습니다. 제아, 기다렸다. 밀짚모자. 뒤쪽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그림자 속에서 티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둠을 몸에 휘감은 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태세였습니다. 다른 녀석은 내 부하 중 하나야. 내 상대는 바로 나 마샬 D. 티치라고. 루피와 티치는 서로를 노려보며 긴장감이 폭발했습니다. 티치 뒤에는 검은 해적단의 간부 몇 명이 남아있었고 일당 뒤에는 상디와 조로, 나미, 우소, 프랑키, 징베, 초파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의 전투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안 놓쳐. 티치. 루피가 주먹을 불끈 쥐고 돌진했습니다. 티치는 어둠으로 공간을 휘감고 흔들흔들 열매로 지하 동굴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면이 갈라지고 호수물이 파도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제아, 네가 강해져도 난 더 강해진다고. 조로와 상디가 간부들을 막았었고 나미와 우솝은 지원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징베는 물을 조종해 지진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프랑키는 강철로 변신해 터지는 바위 파편을 막았습니다. 초파는 기리나로 달려들어 간부들을 쓰러뜨리며 아군 쪽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루피와 티치는 중앙재단 부근에서 치열한 1대1 대결을 벌였습니다.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최대로 끌어올려 강력한 펀치를 퍼부었고 티치는 어둠으로 그것을 흡수하려 시도했지만 예전처럼 쉽게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쿠어 그래도 강하군. 티치가 덜미를 잡히며 비틀거렸습니다. 검은 수염, 이젠 끝이다. 루피가 연속으로 난타를 날리자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로 반격의 지진파를 터뜨렸습니다. 충돌하는 힘이 엄청나 지하 동굴이 무너질 정도의 굉음이 진동했습니다. 루피와 티치의 격돌로 인해 지하 동굴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바위가 무너져 내리고 재단 주변에 물이 솟구쳤습니다. 간부와 부하들 또한 뒤엉켜 싸우던 중 일부는 붕괴에 휩쓸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조로는 간부 하나를 베어 넘기고 상디는 플라스마 킥으로 또 다른 간부의 무기를 부숴버렸습니다. 우솝의 환영 사격과 나미의 번개 공격이 시너지를 일으켜 적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했습니다. 프랑키는 일부러 거대한 바위를 철주먹으로 깨뜨려 길목을 막고 적의 후퇴를 차단했습니다. 징베와 초파는 물과 기리나로 뛰어난 협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간부들을 대부분 쓰러뜨린 밀짚모자 1당은 루피가 티치와 싸우는 중앙으로 합류했습니다. 티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악착같이 공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제아, 난 여기서 끝나지 않아. 루피가 마지막으로 강력한 펀치를 준비하자 조로와 상디가 양옆에서 티치의 움직임을 묶었고 나미와 우솝이 위에서 전격과 환영으로 시야를 혼란시켰습니다. 징베와 프랑키, 초파가 뒤에서 루피에게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모두. 루피가 크게 외치고 전력을 쏟아부은 주먹을 티치의 복부에 꽂아 넣었습니다. 무장색 패기와 고무의 탄성 그리고 루피의 의지가 합쳐진 일격은 어둠과 지진파를 겹쳐 쓰는 티치의 방어를 꿰뚫었습니다. 오! 티치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재단 끝까지 날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컥! 피를 토해내며 무너져 내린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서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아, 이런 꼴이라니.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더는 호언장담하는 기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 동굴 전체가 이미 붕괴 직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루피와 일당은 재빨리 퇴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나미, 길 좀 찾아줘. 루피가 외쳤고 나미는 구름을 띄워 안개와 먼지를 걷어내어 대략적인 탈출로를 찾았습니다. 징베는 물살을 일으켜 호수를 가로지를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프랑키가 붕괴될 듯한 암벽을 지탱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티치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만 꼼짝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조로와 상디는 티치를 끝장내려는 듯 칼과 발차기를 준비했으나 루피가 이를 막아섰습니다. 이젠 됐어. 이러다 우리도 다 묻히겠어. 사실상 티치는 쓰러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하들이나 간부들도 전멸 상태에 가깝고 지하 동굴은 무너져 내려 그를 덮칠 게 분명했습니다. 루피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든 언젠가든 그가 살아남았다면 또 어디선가 돌아오겠지. 그래도 우린 여기서 할 만큼 했어. 모두가 서둘러 탈출하기 시작했고 크고 작은 폭발음과 함께 지하 동굴이 마침내 내려앉았습니다.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온 밀짚모자 1당. 지하 관문은 안에서부터 붕괴되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무너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고 진동이 선 밖으로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휴, 이걸로 검은 수염 해적단은 거의 쓸려 나갔지. 상디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조로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승리의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끝났군.
나미, 우소, 프랑키, 징베, 초파 모두 상처와 피로가 누적되었지만 드디어 검은 수염 해적단의 위협을 무너뜨린 것에 큰 안도를 느꼈습니다. 루피는 아직 트라우마가 남은 듯 무너진 동굴 쪽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치치는 이대로 끝났을까? 그러자 나미가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그만큼 당했으면 살아남더라도 큰일을 꾸미긴 어렵겠죠. 징베도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해군이나 다른 세력이 추적하겠지요. 우린 우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모두가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우솝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우리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다 갖추고 싸웠잖아? 전에 비해 엄청 강해진 거 실감나지 않아? 프랑키가 크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슈퍼, 이 정도면 다른 상황들도 무섭지 않지. 그렇게 고된 결투의 마침표가 찍혔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검은 수염 해적단의 위협은 한풀 꺾였습니다. 비록 치치가 완전히 사라졌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밀짚모자 해적단은 한계를 넘어선 힘을 증명하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제60장 새로운 전설. 침묵의 군도를 벗어나 다시 써니호에 오른 밀짚모자 일당은 부상을 회복하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섬에서 벗어나는 길도 쉽지 않았지만 나미와 징베의 능숙한 항해 덕분에 무사히 해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갑판 위에서 루피는 동료들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더 강해진 우리 정말 멋지지 않냐? 상디는 플라스마 열매 덕분에 한층 빨라진 발차기를 뽐냈고 조로는 용린 참격을 더 정밀하게 다듬을 구상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미는 날씨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항해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우솝은 환영을 활용한 새로운 저격 기술을 고민했습니다. 프랑키는 강철화와 사이보그 기술을 결합해 배와 자신의 몸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징베는 물 흐름을 이용한 어인공 수도의 진화형을 궁리했습니다. 초파는 기린화의 치유 능력을 의료행위에 접목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고 각자의 길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을 무너뜨린 사건은 곧 세계에 퍼지며 밀짚모자 해적단의 위상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동시에 티치라는 거대한 존재를 넘어선 이 경험은 그들을 또 다른 모험으로 인도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놈이 나타나든 두렵지 않아. 루피가 사기를 도두자 모두가 화답하듯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광활한 신세계의 바다는 여전히 위험과 비밀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제 밀짚모자 해적단의 새 전설은 악마의 열매로 인해 더욱 찬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